송작가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뽕반점 시즌2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오늘부터 송 작가님과 함께 국뽕반점과 또 알아야 돈이 되는 경제 두 코너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 저가나에 대한 사랑도 부탁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송 작가님 나와주셨고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송 작가입니다. 네.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네.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국뽕반점 시즌2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방송을 통해서 보아오셨던 어떤 그 기조를 그냥 지켜나갈 거고요. 새로 모신 정 아나운서하고 또 우리 본부장하고 같이 좀 더 현실에 와닿아 있는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패널을 이렇게 꾸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운 프로를 맡았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분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처음 뵙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작가TV의 마케팅 본부장님이시죠. 이성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작가TV 마케팅 본부장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통의 세훈님께서 또 오늘 이 출연하는 걸 또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해주셔서 부랴부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연습해서 하려 그러면 어색해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송 작가님이 시즌 1으로 진행하셨던 그 국뽕반점을 네. 그 애청자로서 상당히 즐겨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막상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 또 산업 동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 작가님과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돈이 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정보를 보강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칫 저희가 무슨 주식을 사라고 매수를 권유하거나 그런 내용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산업군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투자에 대한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관심 갖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송작가TV의 주인공은 또 송작가님이시잖아요. 네네. 네, 송작가님이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정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주제인가요? 오늘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한국의 철도 산업의 미래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도 산업. 네. 철도라고 하면은 뭐 KTX나 SRT, 뭐 단순히 저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네네. 왜 이런 철도 산업을 또 선정을 하셨는지 일단은 궁금하네요. 돈대미가 커요. 1년에 철도 산업에 걸려 있는 매출액이 2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250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조선 시장 전체에 걸려 있는 거에 한 4배가 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엄청난 돈들이 오가고 있는 사업인 거고, 앞으로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뭐 다양한 운송수단에 대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철도는 지금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고 해도 될 만큼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기라는 게 네. 잠깐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전 세계를 통틀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열차가 100대면 네. 전기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화돼 있는 건 25%가 안 돼요. 75대가 디젤이거나 아직도 네. 구식 열차란 말이지.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그 그렇지. 칙칙폭 그런 걸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형 디젤 기관차 같은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도 느리고 네. 공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화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전철이나 고속철 같은 걸로 이게 바뀌어가는 단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철도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네. 돈 있는 나라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철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토목공사에서부터 뭐 거기 들어가는 모든 기관차, 레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직접 만들고 조달할 수 있는 국가여만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네. 초기 시장에는 5개 국가가 전 세계에 있는 시장 70%를 거의 다 먹었어요. 5개 국가가 어느 나라인가요? 그러면 중국,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예요. 아.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전통적인 열차 강국이야.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시장 이상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OEM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철도를 깔고 철도를 놓는 시장이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철도를 개선해서 뭐 전철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고속철도로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걸 개선한다든지 하는 애프터 마켓이 이제 OEM 시장을 뛰어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옛날 구식 1세대 기차를 빼고 전철이라든지 고속철을 놓는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예전처럼 대규모 토목이라든지 어떤 회사가 턴키로 가져가는 일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시스템 아니면 뭐 특별한 모터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문적으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차 위주로 했던 부식 기차가 아니라 나는 전철 중에 네. 모터만 만들어. 또는 전기 교환 장치만 만들어. 축전지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턴키 베이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애프터 시장에 형성하고 기존에 있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철도 시장이 개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자동차에 비하면 차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팔아놓고 그와 관련돼 있는 부속품을 팔아서 실질적으로 큰 시장을 지배한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철도는 네. 기존에 놔져 있는 레일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철도가 갖고 있는 그 길을 철도를 바꿔도 이용해야 돼. 새로 토목을 깔아갖고 철길을 낸다는 돈이 너무 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철도를 복선화한다든지 전철화하는 사업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생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이 철도 산업과 관련해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도 선진국 계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OEM 시장의 5대 국가 그리고 이제 3대 메이커들이 있어요. 네. 그 3대 메이커들은 캐나다의 롬바르디아, 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이 세 회사가 네. 정통적인 철도의 그 뭐랄까 명품 브랜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브랜드인 건데 네네. 얘네들이 이제 그 몇백 년 동안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후발 업체들이 네. 경쟁이 안 됐어요. 근데 근데 새롭게 등장한 그 기업이 중국입니다. 여기에도 중국이 중국이. 노른자를 또 먹기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중국이 2000년도 초반에 네. 이 고속철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세 회사를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고속철 사업을 니네들이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컨소시엄을 주고 네. 한 15년 동안 얘들한테 공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철도 차량 제작 기술에부터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그건 마치 우리가 처음에 고속철도를 들어갔을 때 떼제배로 들어와서 그렇죠. 그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 캐나다 기업, 독일 기업, 프랑스 기업을 경쟁을 붙여가지고 노선을 나눠주면서 네네. 그 안에서 기술 습득을 하는데 한 15년 동안을 투자를 한 겁니다. 자기 공사를 내준 거죠.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기술이 딱 갖춰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공사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그동안 분리돼 있었던 이제 중국의 남차, 북차라고 나뉘는데 네네. 이 두 회사를 합쳐가지고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열차 회사를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서 이름.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중국 합작차 이름인 건데 네.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예요? 중국인이 만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국 철도교청 차량 그룹이라 갖고 네, 네. 중차 그룹이라고 하는데 중차 그룹? 중차 그룹을 만들었고 이게 영어로 CC 뭐 조금 이따 생각이 날 거예요. 네, 네, 네. 급하게 왔으니까. 네. 아무튼 이런 이 중국 중차 그룹을 만들었고 이 중국 중차 그룹이 사실상 지금은 제일 큰 철도 회사가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우와. 그리고 이제 이 철도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네. 결국은 이게 영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중국 안에 있는 자체 노선들을 지네가 고속철을 막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제작 잡아먹는다고 네. 중국 안에 이렇게 수평으로 내주 수직으로 내주를 해가지고 네. 사종 사횡이라고 하는 고속철 라인을 깝니다.
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도에다가 그렇죠. 그 음을 딱 거서 이렇게 깔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깐 거야. 예. 이렇게 고속철로 이걸 다 연결한 거야. 아, 진짜 중국답다. 중국 문제는 뭐냐면 네. 이 과정 중에 필요 없는 SOC를 너무 많이 깐 거야. 왜냐면 철도는 중간에 끊고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전혀 안 살거나 네. 텅 빈 지역에다가도 철도를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을 하던 과정 중에. 그러니까 노선은 많이 깔았는데 너무 채산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승객들이 없는 텅 빈 그 빈 공간을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갈 수밖에 없는 노선들이 늘어난 거지. 저는 지금 작가님이 이야기한 거를 격치적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 제가 중국에서 이제 고속철도를 타봤는데 네네. 몇 정거장을 승객이 거의 안 타는데 그냥 계속 그냥 그렇지. 통과합니다. 와. 승객이 한 명도 안 타는데 그냥 서요. 아니 이런 허허 벌판에 이런 걸 만들어놨다니 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변 100km 안에 사람이 없는데 여기 있어요. 예. 진짜 그리고 그랬어요. 거기를 매번 들려서 가는 거야, 기차표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제 요금은 비싸게 못 받거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자가 말도 그렇겠네. 못하게 쌓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중국 철도는 중국 안에서 일을 해갖고는 돈을 못 버는 거야. 외국에 나가가지고 수출이 돼야만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작가님의 방송 그동안 들었던 게 딱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외국에 나가서 야 우리가 그냥 깔아줄게. 그렇지. 그냥 1대1로 깔아줄게. 사업한다고 해갖고 차관 준다 그래갖고 그렇죠. 지네가 깔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빚으로 후려가지고 사용권 자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집트나 그 이티오피아 같은데 고속철이 왜 필요하냐고. 만들어줘 봐요. 쓸데도 없는데 몇십 조씩 차관을 줘갖고 결국 거기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철도가 그런 식으로 눈탱이를 치면서 점점 전문 용어가 나오네. 근데 세계 시장을 절반쯤 먹어버린 거야. 근데 너무 싸.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국제 고속철 시장 안에 그런 바 이제 지금까지 잘 나갔던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런 또 프랑스 떼제베 이런 것들이 네. 중국 철도에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돈과 금융 지원에서. 근데 이 과정 중에 우리나라 이제 자체적으로 떼제베를 들어와서 KTX 사업을 했잖아요. 네네.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부속품이라든지 그게 관련된 연관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내수가 안 됐어요. 이게 기술은 전수를 받았으나 이미 우리는 이제 경부선 호남선 최근에 호남선 산천이 개천을 했습니다만 네. 이거 까는 동안에 이제 이미 모든 수요가 끝난 거야 사실. 지금 추가 고속철을 깔 데가 없잖아.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이제 북한 관통해갖고 그렇죠. 이제 연결. 러시아로 가는 건데 그건 아직 요원한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못 키울 줄 알았단 말이지. 그 상황에서 이 회사를 키워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게 된 게 결국은 현대로템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현대 로템이 근데 작가님 오늘 방송을 저도 하는 오늘 아침에 지멘스에 지멘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급등을 그래 했고. 나도 그 기사를 보긴 봤는데 꼭 네. 우리가 뭘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 현대로템 입장에서 현대로템이 이제 방산 부분하고 이게 겹쳐져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왜 지멘스랑 손을 잡았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의 현대로템 알스톰하고 계속 합작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현대가 갖고 있는 지분을 지멘스한테 판다는 얘기는 네. 사실상 뭔가 고속철 사업으로 뭔가 할 만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진짜요? 왜냐면 그럼 그 얘기는 즉 야 우리가 같이 해줄게. 그러니 지분을 넘겨. 그런 거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만큼 요구할 만큼 현대로템이 성장한 것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또 IMF 덕분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99년도 7월 달에 IMF로 이제 사실상 SOC가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을 때잖아, 그때는. 네. 그래서 그렇죠. 현대전공, 한진중공업, 대우중공업 같이 이 열차 산업을 그 당시에 주도하고 있던 국산 기업
기업들이 3사가 정부 빅딜로 인하여 강제 아무튼 통폐합이 돼요. 그래서 한 회사가 된 거야.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 철도 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 이 투자를 꾸준하게 거쳐가지고 현재로서는 단일 그 열차 생산 어떤 기업으로서는 5위에서 7위선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종합적인 열차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고 네. 현대 로템이 떼제배 기술을 이어받아가지고 산천이라고 하는 우리 고속 열차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와. 근데 기술력도 괜찮아. 멋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바짝 쪼른 거지. 아, 또 일본입니까? 네.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아니 네. 40년이 거진, 네. 그 옛날 도쿄 올림픽 때 이미 이 신간센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열차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 했는데 그쵸. 이게 이제 수출이나 뭐 이런 게 대만 말고는 거의 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정서적인 것 때문에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신간센이 자기 기술 가지고 세계로 못 뻗어나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근데 사실 그동안은 고속철의 수요가 없었어. 너무 일찍 만든 거지 일본 입장에서도. 근데 2000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2010년에 본격적으로 고속철이라고 하는 게 뜨기 시작하니까 네. 그 당시 일본으로는 중국한테 돈으로 치우고 신흥 한국한테 기술로 치이는 현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히타치가 네. 이제 일본에서는 주도적인 기업이 있는데 아예 그러면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규모를 확 키워요. 이게 본인 회사 규모를 확 키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게 그 핀 메카니아라고 하는 철도 회사를 키워가지고 네. 이제 어차피 유럽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한 한국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OEM은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열차 차량 제작 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프랑스, 독일이 동시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단가의 문제에서는 중국이 무조건 이겨. 그러게요. 네. 근데 중국은 안전성을 보장을 못 해요. 그리고 그렇죠. 독일과 어떤 그 프랑스의 알스톰은, 지멘스 알스톰은 능력은 있는데 단가가 너무 세. 비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분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속철도 사업을 해서 토목은 지네 나라가 해요. 이거 밀고 레일 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차는 사갖고 와. 네. 이제 고속철 열차는 사갖고 와. 그리고 객차는 지네 나라에서 만들어. 그리고 뭐 일부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을 네. 자국화 국산을 해갖고 섞어 넣는 방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100% 그 회사 기술이 아닌 하이브리드 산업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열차 자체를 통째로 턴키 베이스로 갖고 가는 데가 없어요. 사실상. 다 그런 방식으로 자국하고 외국 기업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중국에 가장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고속철을 필요로 하는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프리카하고 중동이에요. 거기는 이제 그 고속철 열차 그 시대가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동남아나 이런 데 같은 데도 많이 쓸 것 같지만 돈이 없고 구간이 짧아가지고 큰 공사가 안 나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가 사실은 고속철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쵸. 미국은 고속철이 없어요. 다 비행기를 많이 타나요? 그 차 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열차 노선이 네. 몇백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열차의 차량이 노후화돼 갖고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열차가 없단 말이에요. 100km 이상을 못 달린다고요? 지금 시대에 100km 이상을 예, 100km에서 150km 정도를 달리는 열차가 네. 주 어떤 그 그럴 바에는 주 차로 열차로 가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보다 느린 거야. 따지고 보면.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속철에 대한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꼭 가지고 싶은 게 네. 고속철이야. 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역대 최고로 큰 규모의 고속철 사업을 해요. 오. 그게 네.
우리나라 이제 LA에서 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연장을 더 늘어내게 되면 샌디에고까지 늘려내는 고속철 공사를 하려고 해. 근데 이걸 나라에서 안 줘줘요. 그 왜요? 지방에서 지방채로 줘야 돼. 아. 그러니까 국가가 거기만 조차고 돈이 70조가 들어가는데 네. 70조짜리 공사에다가 국비를 넣어주질 않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2003년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놀드 스왈제네거가 네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네. 한국의 KTX를 타보고 가성비 좋고 너무 좋습니다. 한국한테 공사를 줬어요. 오. 실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일부 구간들의 이제 교량이나 터널 공사를 했는데 토목 공사만 딱 한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완성돼 있는 시점인데 문제는 돈이 없어 미국이.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아, 그 지방 자체 내에서.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갖고라도 네네. 2029년 안에 고속철을 완성을 시켜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네. 그건 정치인의 논리고 그 돈이 안 모여. 이걸로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놓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토목공사를 했잖아요, 1차로. 네네네. 그래서 다 지어놨는데 미국 정부에서 지금 돈 없어서 못하니까 그냥 지어놓고 나가. 토목비만 받고 나가. 왜? 토목비는 아무 돈 안 돼. 이제 레일 깔고 기차를 놔야 돈이 되는데 이 토목비만 받고 빠져. 우리 돈 없으면 그냥 일반 전철로 갈 거고 돈이 좀 생기면 고속철로 갈 거고 이렇게 갈 거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거야. 노선이 진행이 안 돼.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네.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까지 거리가 네. 상당한 거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부산까지 거리면 뭐 길어야 400km 정도인데 그쵸, 네.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참 큰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그게 것도- 정부가 아니라 네. 주지사들이 네. 자기 구간마다 네. 이 돈을 각출을 해가지고 돈을 내놔야 되는데 그쵸.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이쪽 주지사가 이거를 안 했어. 그럼 나 지은 거 다 말짱 헛광이거든. 그렇죠. 예. 네. 이거를 해결한다고 나선 국가가 있죠. 또 중국입니다. 또 중국이죠. 중국이 자기네가 대단하다, 이거를 놔주겠다는 조건으로 차관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공사를 좀 이래갖고 우리가 공사를 뺏기게 생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중국이 이 공사 갖고 갔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의 트럼프 형님께서 나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80km예요. 네. 한 1200km가 좀 넘는데 네. 이 공사 구간을 중국이 풀로 하려다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승인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 부분에 대해서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이제 공사비 해서 얼마 치고 그걸로 해갖고 안 나오면 뭐 이제 몇 년 동안 사용료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걸었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됐으면 이제 이것까지 다 날아갈 수 있는데 다행히 그거는 우리가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신규로 철도들을 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바꾸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중국은 16,000km를 고속철로 깐다고 하는데 그거는 깔아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서당이야. 그건 수익률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철도 회사를 돈을 너무 많이 들여갖고 키운 거야. 그래서 1년 매출이 이게 손익분기를 맞추면 매출이 40조를 넘게 해야 돼. 매년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LA 가는 공사 절반 정도를 해야 돼. 한 6,000km 이상을 해야 되는 거. 600km 이상을 매년 따야지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밖에 안 되는데 네. 그 구간의 공사를 매년 해야 매년 돼, 따야 매년. 된다는 매년. 네. 네. 매년 새로 따고 그만큼 공사를 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장들이 미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수주는 안 되지. 돈은 없지. 그 상황에서 인건비는 계속 나가지.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두 번째 CEO들이 자살을 했어요. 최근에도 네. 중국의 그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철도회사 사장이 올 봄에도 자살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죽기 직전까지도 막 열심히 회의하고 막 이랬었거든. 네. 근데 정부가 실적 없다고 막 그렇게 까는 거야. 돈 못 번다고 적자 낸다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뭐 국내 공사는 돈도 안 주고 공사비 외상으로 해갖고 이 기차표 팔아갖고 갖고 가라고 하면서 네. 정작 제일 비싼 북경 상하이 노선 같은 거 지들이 빼가버리고 쓰레기 같은 노선만 남겨주면서 적자 났다고 막 이렇게 하냐라고 불만 섞인 얘기를 사석에서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아. 사석에서 했기 때문에. 사석에서 공석에서 했는데 했으면 그게- 바로 저기 네. 마빈골 났는데 네, 네.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중국이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냐면 작가님이 예전에 방송했던 거에 보면은 왜 그 하이난항공 사장이 전혀 갑자기 실족사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실족사를 한다든지 사실 한 4m 높이에서 어떻게 그 높이에 모래밭으로 떨어졌는데 네. 실족사를 바로 사망을 해버리는. 어머. 네. 그게 가능한가? 그 심지어는 네. 구급차에 태울 때까지만 살아 있었는데 어? 타고 가던 중에 죽어버린. 가다가 죽었다는 뭐 그런 희한한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전 세계 고속철 시장의 어떤 영업의 화두는 네. 결국은 금융입니다. 금융. 네, 공사비를 네. 아예 공사하는 국가가 대줘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듭니다.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턴키 공사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템이 또는 우리나라 산천이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걸로 세계 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렇구나. 돈 대주는 기업이 없어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영국도 불안해. 영국도 불안한데 말레이시아나 무슨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 고속철 해달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우리 정부가 수출입은행이 몇 조 원씩 돈 빌려줘 갖고 그거 완성시켜고 그 돈 제대로 받는다? 이거 사실 좀 어려운 얘기거든. 근데 작가님께서 예전에 시즌 1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쪽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관련돼서 중국이랑 아마 일본이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주고 로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예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신간선을 쓰겠다고 하면 그 공사비 대주겠다는 거고 중국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속철 내가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물건으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들을 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짧은 거 또는 고속철이 아닌 일반 전철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고속철 사업을 딸 뻔도 했어요. 베트남도 오. 딸 뻔도 했고 터키도 딸 뻔도 했고 브라질도 딸 뻔도 했고 네. 이 미국도 사실은 따갖고 계약까지 했는데 완료를 못 시킨 이유는 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의해서 이 공사비를 보증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요? 이제는 부분만 잘라서 팔아도 우리 기술력이 충분히 그쪽을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진짜요? 즉 우리 네. 제품, 우리 고속철의 성능이 떼제베나 프랑스가 내세우는 거, 지멘스가 내세우는 거나 네. 일본 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일단 사고 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일단 중국 안에서는 열차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탈선 이런 거 기본이고 네네. 어느 정도까지 사고가 있었냐면 추돌 사고를 갖고 몇백 명이 죽은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기차 추돌 사고 같은 건 선로가 잘못돼가지고 서 있는 기차에 들이받거나 뭐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 네. 근데 자동으로 운행되고 있는 기차가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급이 지나가면 이 나머지 말하자면 기차가 요금이 싼 기차들은 네. 옆길로 빠져갖고 이렇게 천천히 가면 얘 지나갈 시간을 줘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고속철로 돈을 많이 내면 중간에 안 들리고 한 번에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1급인 거지. 제일 비싼 특급인 건데. 네네. 자, 그 기차가 지나갈 때는 나머지 들려가는 우리로 말하면 비둘기 같은 네. 무궁화 같은 이런 것들은 옆 나선
옆 노선을 빼서 이제 네, 네. 기다려줘야 된단 네. 말이야. 진짜 그래요. 제가 타봤어요, 중국에서. 아, 네, 그래요? 타봤기 때문에 지금 작가님이 하시는 얘기를 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시스템이 자동화가 돼 있거든 원래. 네. 네네. 그래서 이 기차 두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이 10km로 달리고 있는 기차를 네. 뒤에서 150km로 받아버린 거야. 어머.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모든 통제가 다 안 된 거야, 경보 장치가. 어머. 일단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안 됐고. 네. 자, 아니 6km. 그게 당연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데? 보일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갖다가 제어해 보려고 했을 때는 제어가 안 들었을 거라고 보이지만 네. 기관사가 죽었으니까 상황은 알 수가 없지. 아. 근데 10km로 서행하고 있던 기차하고 150km로 달리던 기차가 부딪혀 버린 거야. 아. 그래서 이 사고 원인을 네. 안 찾았어요. 안 안 찾았다고요? 찾았어요.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못 찾았어. 찾은 게 아니고? 그리고 아. 어떻게 처리를 했겠어요? 그냥 덮었어요? 사고 난 기차를 파묻어 버렸어. 어머. 그래갖고 정말로? 진짜로 어머. 사고 조사를 안 하고 기차를 파묻어 버렸어요. 아니, 인명 피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 죽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피해를 뭘로 됐냐면 네. 시스템이 네. 이쪽 나라 거 저쪽 나라 거 다 받아 썼다 그랬잖아. 네. 네. 그래서 혼선을 일으켜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어머.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거다.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 나라한테 책임을 묻는 거네요? 그건 못하지. 왜요? 여기에서 뭐 아니 원인을 증거가 없잖아. 못 사. 뭐 걔들이 그렇다고 추정을 하고 묻어버렸기 때문에 아, 시스템을 몰라요. 어. 그런 시스템 하에서 중국 고속철은 달리고 있단 말이야. 아. 일본도 똑같은 거예요. 잠깐, 일본이면은 왜 최근에 대만에서 열차 사고 그거죠. 난 게 일본 거였잖아요. 일본 거였죠. 히다치 그렇죠. 거였죠.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근데 이 히다치가 이제 일본의 고속철을 납품을 했는데 이번에 사고 난 건 고속철은 아니에요. 일반 기관철인데 이 기관차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트럭하고 부딪혀서 네, 트럭하고 났다고 부딪혔다고 기사에 나왔죠. 그래서 트럭이 움직여 갖고 말하자면 선로로 진입을 했고 예. 네. 그래서 기차가 그거를 못 피하고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확인을 해보니까 네. 트럭이 움직인 건 맞아. 운전자 없이 움직인 건 맞는데 네. 미리 내려가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멈춰 있었어. 선로 위에. 열차가요? 아니 트럭이. 트럭이. 그래서 아. 기차는 달려오면서 그거를 발견을 했어. 그럼 서야죠. 그래서 제동 장치를 걸었는데 네. 제동 거리가 짧았던 거지. 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설명된 제동 거리하고 네. 150km를 풀로 달리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열차를 세웠다 그러면 400~500m 안에서 해야 되는데 660m 거리가 넘도록 제동이 안 된 거야. 아. 그래서 사고가 난 거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네. 자, 이걸 받아가지고 탈선하기 전에 트럭을 받아가지고 부딪힌 상처보다 네네. 탈선을 한 다음에 터널 벽이나 외벽에 부딪혀서 찌그러져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지. 그냥 깡통이었다는 거야. 이 열차 자체가. 그래서 시스템이나 안정성 문제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대만은 고속철을 놓는 과정 중에 여러 번 옛날부터 이제 알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국 걸 놓으려고 떼제베를 놓으려고 하다가 네. 미국하고 이제 GM하고 떼제베가 하나로 막 뭉쳐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떼제베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네. 알스톰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거를 일본 쪽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떼제베를 받아들일 때는 네. 미국이 F-16을 안 팔았어. 대만에다가. 그러니까 나 그러면 이제 미국 거나 아니면 일본 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팔았으니까 나 프랑스랑 할래.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대신에 미라주라고 네. 그 삼각형 전투기를 팝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이 야 그러면 알았어 내가 팔게. 그러니까 그 전투기를 받아놓고 계약을 뭉개버리고 네. 다시 신간선으로 바깥합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설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막 혼선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 놓고 이제 국제적인 압력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 중에 네. 떼제베가 입찰을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그 시스템 그 열차가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주로 선로를 깔고 제어를 하던 시스템은 프랑스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프랑스 걸로 운영되는데 열차는 신간선이 달리고 일제가 달리고 있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병행 조건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맥혔어 어찌 됐거나 한 20년 잘 썼어. 잘 써갖고 이제 이거를 다시 고속철을 좀 늘리고 구간도 좀 늘리고 왜냐면 네. 그 가오슝하고 타이페이 잘 알지. 예. 그 노선에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승객들이 있으니까 그 노선을 좀 더 늘리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속철로 바꾸자 신형으로. 라고 했는데 자 신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가격을 3배로 올려버립니다. 객차 가격을 3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프랑스가 깔아놨던 그 제어 시스템은 안 된다.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시스템부터 뭐까지 전부 한꺼번에 순수한 일제로 개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격을 쑥 밀어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2021년도 1월 달에 네. 에이씨 이렇게 바가지 씌우면 나 우리 못해. 니네 거 안 써. 네. 그 돈이면 어차피 새로 깔 건데 니네 차만 바꾸는 거 아니라 아예 우리 시스템까지 그 안에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업체 찾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 그럼 내가 또 말을 하지 내가 깎아주지 이러고 나서고 있는 삶에 열차 사고가 뻥 터져버린 거지. 그래서 일본 열차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한국에 따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게요. 이건 한국에. 마치 최근에 그 스웨즈 운하에서 발생했던 거기 그 직전에 있었다는 일이고 그것과 어떻게 보면 참 이 대자뷰스럽게 너무 겹치는데요 지금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뭐를 해도 안 돼 지금. 운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동남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 공사는 사실 턴키로 우리가 못 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동 같은 데는 네. 중국한테 돈을 빌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지하철이나 뭐 이런 그 고속철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걔네들 급하지 않으니까 네. 광역 지하철 공사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관해서 따가지고 네.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근데 고속철 사업만큼은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이 돈을 대줄 수 있는 이 펀딩의 문제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펀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면 정치적으로 걸리는 알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그 나라 가서 무조건 하는 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서 하는 얘기가 고속철 깔아라요. 우리가 다 해줄게. 네. 예. 그만큼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헤게모니가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보니까 고속철에 대한 정치적 애정이 굉장히 강하죠 국가들은. 그래서 아까 중국은 제어 시스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나머지 국가는 비싸서 안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럼 일본 고속철하고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이기냐? 걔네들은 40년 전부터 했는데,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얘네들은 40년 동안 하나도 발전을 안 했어. 그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게 지금, 네. 일본이 이제 40년째 신간센을 써요. 네. 근데 이 신간센 때문에 주민들이 못 산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신간센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네. 그 빠른 속도 때문에 네. 공명음이 이게 그 기차가 터널을 통과해서 진입할 때마다 진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요. 뻥뻥 터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학적으로 조정을 해갖고 바꾸려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터널을 바꾸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뭔 짓을 했냐면 네. 기차를 모양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네. 오리 어떻게 하면 주둥이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기차 앞코를 네. 길게 빼요. 공기저항. 공기저항을 좁게. 그래서 지금 신간선을 보면 가면 갈수록 코가 길어지고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뭐 디자인이 좋아서 좀 어쩌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순수하게 아니네. 소리 안 내려고 덜 시끄러우려고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속철이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나 대만, 한국 같이 이렇게 이 터널이 많은 데서는 이게 굉장히 그 문제 저기가 많은 거거든.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일본은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해결했죠. 오, 어떡해요? 어떻게요? 우리나라 토목 기술로 특허를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철이 진입하는 터널 입구에다가 네. 일종의 방음판을 만드는 거예요. 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이제 그 보실 기회가 있으신 분은 있을 텐데 상어 보면 옆에 네. 아가미가 이렇게 옆으로 생겼잖아. 네네. 네.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그래서 어떤 모양이지? 공기가 치고 들어갈 때 네. 그 이 지느러미처럼 네, 지느러미. 그 라인을 통해 고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소리를 줄일 수 있게끔 차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공기순환 장치. 예, 예. 그걸 맞아요. 아예 터널에다가 연결해서 붙이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우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술인 거죠. 오. 그리고 이제 대단한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하고 있는 거 네. 이미 이제 화차에는 일반 기차에는 성공을 했고 앞으로 고속철에 적용할 기술이 이 복층입니다. 안에를 2층으로 따개는 거야. 아. 그래서 2층 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피와 디자인과 용적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좌석을 두 줄로 세울 수 있는 기술을 한국이 처음으로 개발해갖고 가성비 실전에 있는 열차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오. 1.5배 이상 많이 태울 수 있는 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술이 뭐냐면, 이제 동력 전환 장치인데, 네. 우리나라 고속철 같은 경우에 거리가 짧고, 이게 이제 평탄 지형이기 때문에, 네. 맨 앞차하고 뒷차에만 기관차가 동력이 들어가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고 노선이 길다 보면 객차가 굉장히 많아져. 예. 중간에 끼우는 예, 게 많아지니까. 끼워야 되니까. 앞뒤에서 미는 걸로 힘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동력 분산을 해갖고 객차가 스스로 바퀴를 굴릴 수 있는 방식이 유리해요. 장거리나 큰 그 열차들한테서는. 보통 네. 유레일이 많이 그렇게 돼 그렇죠. 있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해갖고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이런 하드웨어 안에서 기술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매자한테 갈등을 줘. 돈이냐, 가성비냐, 아니면 뭐 디자인과 안에 편리성이냐 이런 걸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 중국 의자는 아직도 합성 수지로 의자를 만드는데 우리는 알루미늄이나 불연성 소재나 이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네네. 내구성, 디자인, 뭐 안에 사람들이 앉았을 때 승차감, 그 안에 그 어떤 그 심지어 인테리어까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 객차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물론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고속철도를 타봤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고속철도를 타봤는데 시속 한 350km, 380km까지 나와요. 겁나 무서운 거야. 이 양철 쪼가리로 만든 이 기차가 350km를 가고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을 네. 하면 네. 이거 탈선하면 그냥 가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KTX나 이런 걸 타보면 네. 속도가 올라가도 그 불안함이나 이런 건 잘 안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중국의 느껴져요? 고속철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이런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철에다가 그 의자를 설치해서 가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 좀 불안감이 좀 들어요.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행기 왜 이륙할 때 예. 막 그렇게 불안한 것처럼 예, 그런 진동이 좀 우리나라 KTX에 비해서는 진동이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예. 제가 근데 이제 특실에 타봤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타봤기 때문에 그 승차감을 당연한 줄 알지, 예. 걔들. 근데 다 그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셨는 대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탄 중국 현지 분들은 이게 뭐 이 정도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본 저는 와 역시 한국 KTX가 낫다 편하고 예, 훨씬 낫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열차는 솔직히 이 팔아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고급 프리미엄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 완성 단계로 그렇죠. 파는 건 힘들고 네. 부품으로 팔아야 한다. 부품으로 팔아야 하는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현대 로템 같은 데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열차 기업이지만 로템이 만드는 뭐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호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이 네. 오히려 본체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야. 이게 부품 상태로는 잘 팔리는데 네. 완성차 형태로는 단가를 못 구해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네. 5 시대 들어오면서 이게 제어 기술이에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열차 제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른 나라의 이제 지하철 같은 것들은 한국이 삼성물산 이걸 많이 하는데 네. 싱가포르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중동에도 그렇고 광역 지하철 사업망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어 장치들을 국산이 납품되고 있어요. 우와. 근데 정확하고 네. 오차 없고 사고 없고 멋있다. 자동 운전을 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환기, 공조 냉방, 그다음에 방폭 아까 얘기한 그 열차들 그 소음 진동 줄이는 거 네. 이것까지 포함한 자동 제어 패키지를 네. 아예 패키지로 팔아요. 그러니까 열차는 어떤 나라 열차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네. 이 열차를 조종하는 시스템은 한국에 한국 거를.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오. 그런 잘 과정 생각했다. 중에 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5G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5G가 생기기 때문에 이 5G를 근본으로 한 무선 통신 뭐 IoT나 뭐 그렇죠. AI 이런 거 접목하는 AI를 거. 접목하기도 하고 네. 이러한 통제들을 네. 선을 안 깔고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 무선으로. 네. 그러니까 일일이 제어기를 달아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 무선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와. 이게 KRTCS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네. 이거를 국토교통부하고 현대로템, 뭐 한터기소, LG산전, 포스코, 삼성 SDI 뭐 이런 국내 유관 기업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가지고 네. 2010년도부터 연구를 해갖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걸 상용화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 시스템을 깔고 우리나라 열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와, 멋지다.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아까 네. 얘기한 대로 각 열차를 놔줬던 시스템대로 다 갔어요. 2호선은 일본, 뭐 5호선은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실제 설치를 해줬던 전철 회사의 시스템대로 각 호선마다 제어가 달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고 네. 국산 기술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하고 더 사고 없고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달라고 난리예요. 이 시스템을 자기들 시스템에다 해달라. 왜냐하면 무선이기 때문에 네. 따로 추가 공사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열차가 40년 전에 만든 거든 작년에 만든 거든 상관없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뒤에 있었군요.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이게 준비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우리 게 아니지만 네.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로 이게 퍼져 나가고 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애프터 서비스 규모의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드웨어도 한국 걸 사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스템 시추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네. 앞으로 대한민국 그 열차 산업들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커질 거고, 네.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돈질로 이 열차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중국, 있는 네. 중국과 일본을 제끼고 언젠가 우리도 그런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일 눈여겨본 가까운 데 있는 게 대만이고, 네. 대만이 이제 이번에 열차 교체를 하면서 연장 사업까지 해서 한 13조 원 이쪽 저쪽에 네. 고속철 사업을 우리한테 넘길 가능성이 커요.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시공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신천 열차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통제 시스템까지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나라가 요구하는 가격 스펙에 그 정도의 공사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뿐이었는데 이번 수에즈 사고 이후에 한꺼번에 우리나라 배를 몰아주듯이 네. 지금 대만이 일본 제조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고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세 배로 가격 후려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염증을 좀 느끼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더더욱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일본이 한다고 나서곤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의 어떤 군사력이나 외교력을 갖고 대만을 못 지켜준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한테 이게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 미래가 굉장히 밝겠다. 근데 라는 이제 생각이 요거는 드네요. 네. 요거는 13조짜리고 70조짜리 아까 얘기한 네. 29년에 끝내야 되는 이 사업. 미국. 미국 사업. 아, 네, 중국이 이 자체적으로 지가 돈 다 대준다 그랬어. 1280km짜리. 1280km 지돈 내서 다 깐다 그랬어. 네. 근데 중국 애들이 지네 물건, 지네 기차, 지네 사람만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소 65% 이상은 해야 돼.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65% 조건을 미국이 걸었어요. 예. 미국 내에 생산되는 65% 이상의 부품을 조달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안에서 이걸 조달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부품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네. 아마 여기에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주 건설 기업이 알스톰이고 알스톰. 프랑스의 알스톰이고 네. 시멘스가 또 여기에 역할을 독일에.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 두 회사하고 전부 다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가 현대로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반기 안에 네. 미국 철도에 대한 왜냐면 지금 미국이 돈이 남아들잖아. 1,700조 원을 찍었잖아. 코로나 핑계 대갖고. 네. 요 기회 아니면 못 가라. 나 그 돈 여기다 바른다고 봐요. 바른다고 봤을 때 중국 기업한테 주기는 불안하니까 이거를 결국 놔주게 되면 시멘스, 현대, 알스톰이 합쳐가지고 같이 만들지 않나요? 같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내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는 거야. 오. 일본도 여기에 동참을 하려고. 사실은 스가가 난 이번에 미국 갔을 때 햄버거. 이 얘기 할 줄 알았더니 햄버거만 먹고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70조인데 35조 원을 차관을 지들이 준다 그랬어요. 지들한테 공사를 주면. 근데 객관적인 아까 기술 보고서에서 네. 일본 건 안 쳐줘 이제 국제 시장 하에서. 네. 그래서 나는 일본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사실 철도 연결 사업으로는 뭐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중국이 최고는 다 갖고 갔으니까 네. 단일 공사로 따져서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공사라고 봐지는데 난 이 공사가 상반기 안에 한국 기업과 같이 하는 컨소시엄에서 이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물론 1차 토목공사도 우리가 마무리를 졌으니까. 그렇네요. 네. 뭔가 한 줄기 희망이 생기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대 로템의 주가는 정말 고공행진을 또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현대 로템이 모든 걸 다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부분 안에서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매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 비중이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한 10% 이쪽 저쪽에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걸 보는데 그래 봐야 뭐 한 7조 원? 껌값이지 뭐. 7조 원. 네. 7조 원. 7조 원이 껌값입니다. 네. 네, 7조 근데 원이 그걸 껌값입니다. 1년에 하는 게 아니잖아. 29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럼 해마다 잘라놓고 보면 이건 별로 껌값이에요, 사실. 현대로템이 그 시총이 한 2조가 좀 넘는데 네, 7조. 7조. 네. 그거를 6년 동안 나눠서, 6, 7년 동안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 이제 그건 껌값인데, 아까 얘기한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비롯해갖고, 네. 저기에 들어가는 그 괸목 있죠? 네. 그러니까 저 레일도 있지만 저 밑에 이제 그 열차 지지대를 받치는 이 철목이 있어. 옛날에는 그 밤나무 같은 나무들 많이 썼잖아요. 네, 네. 근데 저거를 이제 탄력이 있는 콘크리트 소재로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앞으로 철도 산업 부분은 아까 얘기한 시스템 주들하고 그 다음에 소재주들. 부품주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 본부장이 그쪽은 저분이 이제 곰손이긴 한데 네. 잘 알아요. 주식. 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이제 들어볼 수 본부장이 있나요? 어떤 기업들,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네, 간단하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정리를 있는 기업. 아니 근데 부탁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올해 2월 5일에 네. 그 낙엽수나무께서 그 남북 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으셨어요. 남북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뭐 현 정부가 추진하고 그쵸. 있잖아요. 예, 네. 국회의원이랑 막 특별위원장까지 해가지고 딱 내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기사를 싹 보다가 이게 쭉 보다가
특별위원장의 맨 마지막에 짐 로저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우리 편이네. 이건 로저스가 무조건 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제 관련된 주들을 샀다가 네. 지금까지 탈출을 못 하고 있죠. 지금까지 탈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란 얘기 안 했어요.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목입니다. 요러한 네. 전망이 네. 사실로 왔을 때 네. 그때는 고곡 행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망을 내가 말씀드린 거지. 네. 내가 이거 언제 된다고 돼서 근데 그건 아니잖아. 나름대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왜냐면 네. 또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계속 설명하신 네. 그 현대 롯데인가 하나의 그 기업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게 이제 통틀어서 말하면 철도 관제 분야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독보적인 기업이 또 대아이티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아티아이. 주식을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기업이에요. 그쵸. 제가 그 기업을 2월 5일 날 그래 가자 사자 올인했다가 걱정 마. 지금까지 네. 6개월 지나면 6월 지나면 하늘로 날아가 있을 테니까. 아, 제발 그랬으면 네. 좋겠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남북경협주 있거든요. 그래요? 씨. 저도 사실 오늘 방송이 여러 힐링 시키겠는데? 네. 그러니까 남북 철도는 이제 푸틴이 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철도는, 좀 오바마라서 바이든이 좀 맑아야. 맑아야, 예.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될 텐데. 아무튼 되기는 될 겁니다. 네.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돈 많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될 걸로 보고요. 그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좀 있죠? 뭐뭐 오. 있나요? 일단은 하나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게 네. 대아이티아이 같은 경우는 네. 뭐 관제 분야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기도 하지만 왜 코로나 이후에 왜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네. 나라에서 지금 뭐 2025년까지 45조 가까이 쏟아부은다라고 해요. 네. 예산을 정책해서 그 중에 이제 SOC 디지털화에 한 10조 정도가 측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10조 정도 측정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철도화가 이 중에 들어가 있어요. 뭐 자율 자동차 상용화라든지 뭐 관리 시스템 등이 있고 아까 또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뭐 지하철 관련돼 있는 신호 체계가 네. 보통 리시그널링이라고 해가지고 저 서울만 해도 지금 벌써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설이 시스템이 작가님 이야기대로 다 틀립니다. 그거를 예. 통합 관리가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우와. 그거를 통합 관리하는 대표적인 그 기업이 대아이티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대아티아이죠? 대아티아이. 네. 제가 대아이티아이가 너무, 뭐니? 제가 너무 물린 기억이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라고 네.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작가님이 계속 얘기한 현대 로템 그리고 현대 로템은 아무래도 전동차 차량 위주라면 대아티아이는 대아티아이는 관제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의 독보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품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너무 지금 다 고점에 지금 지수가 상당히 높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이미 아까 얘기한 네, 대로 네. 우리 부품 업체들은 쉴 틈이 없다니까. 계속 부품은 계속 계속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너무너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부 다 고점에 고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이 거기가 끝이 아니야. 잘못 추천을 해드리면 네. 10조세가 되려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조 사대다 100만 장자 되면 그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현대로템과 네. 대아티아이만 일단은 뭐 예. 대아이티아이가 대어른 TI가 일단은 빨리 돼야. 그렇지. 이게 한번 튀어 올라야지. 네,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자신 있게 다른 종목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픔이 들긴 해요.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나갈 거는 전장차 그냥 통째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부품으로 쪼개 파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산업들이 세계로 주도하게 되면 단순히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부속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뭐 이런 기업들이 같이 강성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현대로템이 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2000년도 후반 2010년도 초반부터 15년 이후 그러니까 중국이 이 기록적으로 뭔가 이제 그 거의 10만 킬로 가까운 고속철을 계획을 하고 깔 때 중국이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 부품을 조달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걸 국산화해갖고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저 많은 중국의 고속철들과 외국의 고속철에 우리나라 부품들이 들어가지만 알릴 수가 없었어.
독자적인 브랜드로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계속 하청에 대하청 납품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현대로템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사 안에 이름을 올리고 네. 우리 제품이 저기에 진출하게 되면 완성차로 갈 수 있는 더 큰 마진도 생기고 또 이런 부품 소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열차 산업에 꾸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캐파가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차 산업이 1년에 250조면요. 네. 한 60% 가까운 뭐 한 170, 80조는 차량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들 30%가 넘습니다. 이 시스템 부품들 시장을 대한민국이 장악을 하게 되면 네. 언젠가는 애프터 마켓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완성차를 납품할 수 있는 시장도 반드시 열리게 된다. 왜? 대한민국이 5G와 IT 기술, AI 기술한테서 현재 세계에서 최고 수준임을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열차 산업에도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 열차 그렇죠. 관련된 맞아요. 업체들이 잘 안 보이지만 이 업체도 사실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업 못지않게 그만큼의 수출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기업군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게 사실 저는 오늘 철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밝은 전망이 있다. 볼 게 없지. 좀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9년까지 뭐 이음 열차라고 하죠. 뭐 전동화, 네. 그다음에 친환경 뭐 열차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 내에서 열차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전반적인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다라는 부분이 저는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정 아나운서가 정확한 점을 하나 지적한 게 네.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이음 열차는 네. 무슨 의미냐면 기차를 통해서 지하철, 열차 그리고 그 연관돼 있는 모든 이 열차 시스템을 통합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광역 버스 노선 조정하듯이 네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모든 국가들의 열차의 소구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도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접근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자동차를 몰고 들어오려면 대전개통은 한이 없는데 네. 기차 타고 들어와서 전철 타고 갈아타고 경전철 타고 집에 오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이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 광역 네. 교통 통신망이. 근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150km 이하로 달리는 굴러가는 열차는 다 돼. 고속철만 빼고 이걸로 한꺼번에 다 통합이 돼. 지하철도 연결되고 경전철도 연결되고 다 갖다 붙일 수 있고 심지어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돼. 기관사 없이 무인 조종까지 할 수 있고 우리 전부 카드 대고 기차 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체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떨어놓고 불편한 거지 이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먼저 만들고 우리가 이거를 실천한다고 하면 이 자체도 하나의 뭐 거대한 한류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하나가 얘기했던 그 대목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분야는 네. 이미 시작된 분야라는 거지. 이미 완성해서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열차라고 하는 게 네.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는 상당히 늦었다고 봐야 돼요. 고속철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늦게 시작했지만 네. 이미 앞서가 있는 선진국들을 전부 다 따라잡았고 오히려 독일의 이체나 떼데베 같은 데서는 한국의 기술, 한국의 제작력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네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갖고 사업을 하자고 제안할 만큼 충분한 기술력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철도 산업이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뭐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도 참 많아 보여서 한국 철도 산업의 미래가 정말 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송작가 TV 국뽕반점 열차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네, 해야
마무리해야 될 않을까라는 시간이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 철도 산업의 미래와 또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국뽕반점 시즌2가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다 같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이거요.